안녕하세요. 저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과거를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장모님이었는데요.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폭발하고 말았던 그날의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랑 할아버지 밑에서 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항상 저희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장면밖에 안 떠올라요. 야, 술 가져와. 냉장고에 술 없으면 전방에 가서 술 사오라고. 왜? 싫어? 너도 지금 네 애미 닮아가지고 나 무시하는 거지? 나 무시하는 거 맞잖아. 저희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실 때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등짝을 때리며 매번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이미 술에 쩔어 살던 아버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제가 12살이던 어느 추운 겨울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절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애미도 가버리고 이제 내 애비도 잃고 어떡하면 좋으냐. 종훈아, 이 할애비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널 책임지고 키우마. 그러니 이젠 이 할아비만 믿거라. 그 이후 저는 할아버지와 둘이서 지냈어요. 집에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서 평화롭긴 했지만 형편이 안 좋아 근근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시는 바람에 저 혼자 쓸쓸히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훈아. 그건 바로 어릴 적 알코올 중독이던 아버지를 못 견뎌 떠나셨던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돈 5만 원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훈아, 엄마가 그동안 너 보러 못 와서 미안해. 네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그런데 종훈아, 엄마 이렇게 널 보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엄마 다른 아저씨랑 재혼하거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왔으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싫어요. 저도 데려가요. 저도 데려가라고요. 미안해. 엄만 이제 다른 집 식구가 되는 거라 우리 종훈이랑 같이 못 살아. 그래도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시니까 종훈이 널 바르게 잘 키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잘 살아야 한다. 엄마, 가지 마요. 엄마. 제가 계속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붙잡았지만 어머니 매정하게 돌아서서 가버리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를 평생 못 본다는 사실에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하고만 서로 의지하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함께 어렵게 살던 저와는 다르게 저희 옆집엔 부잣집 식구들이 살았습니다. 2층으로 된 양옥집이었는데 그 집 아들이 저보다 1살 후배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길가에서 옆집 동생이 쭈그려 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진호야, 너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형, 아까 어떤 애들이 내 가방을 뺏어갔어. 자기들도 비싼 가방 한번 매보자고 하길래 빌려줬는데 그냥 들고 튀어버렸단 말이야. 뭐라고? 뭐 그딴 애들이 다 있어. 진호야, 울지 마. 형이 걔네들 혼쭐 내줄게. 걔네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나한테 알려줘. 그러자 진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한 방향을 가리키더군요. 그래서 저는 진호의 손을 붙잡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한참 걸어가자 공터에서 어떤 애들이 진호의 가방을 가지고 놀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한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왜 남의 가방을 빼앗고 그래? 당장 그 가방 진호한테 안 돌려줘? 뭐야? 아깐 한마디도 못하고 질질 짜더니 지네 형까지 데려왔나 보네. 자, 이딴 가방 우리도 필요 없거든? 가져가려면 가져가던가. 애들은 진호를 향해 가방을 툭 던지더군요. 진호가 우물쭈물하며 가방을 집어들길래 저는 없어진 물건은 없는지 한번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호가 지퍼를 여는 순간 가방에서 뱀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진호는 깜짝 놀라 엉덩방을 찌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뱀이다! 뱀! 살려줘! 겨우 뱀 가지고 겁먹어서 쫄은 것 좀 봐. 야, 강진호 쟤 사실 여자 아니야?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허여멀건한 게 완전히 기집애가 따로 없잖아. 저는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바닥에 기어다니는 뱀 머리를 확 잡아들고 그 애들한테 확 던져버렸습니다. 야, 너희들 친구 가방을 뺏어가는 걸로도 모자라 이딴 식으로 괴롭혀? 너희 당장 안 꺼지면 내가 이 뱀을 너희들 옷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면 당장 꺼져. 에이씨, 징그럽게 왜 뱀을 옷 속에 집어넣는데? 아유, 안 하면 되잖아. 덩치큰 형까지 데려오고 진짜 치사하네. 애들은 제 말에 기겁해서 도망가더군요. 사실 독이 없는 뱀이라 무서울 것도 없었는데 살에 닿는 느낌은 싫었나 봐요. 저는 그날 진호를 달래주고 집까지 데려다 줬답니다. 진호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항상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키도 작고 삐쩍 마른 데다 힘도 약해서 애들한테 괴롭힘을 잘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렇게 도와줬더니 그 뒤로부터 진호가 저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한 번은 진호가 학교 뒤쪽에서 애들한테 돈을 뺏기고 있는 걸 제가 구해준 적도 있었어요. 그러자 진호가 훌쩍이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 난 형이 내 친형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언제든지 내가 힘들거나 무서울 때마다 형이 날 도와줄 거 아니야. 난 힘도 약하고 겁쟁이라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만 말고 너도 맞서 싸워야지. 안 되겠다. 너 오늘부터 나랑 특훈하자. 저는 그때부터 진호를 데리고 운동장에 가서 팔굽혀펴기도 하고 철봉도 가르쳐줬습니다. 진호는 팔 힘이 약해서 겨우 3초도 못 버티더군요. 한 번은 제가 개구리를 잡아서 진호한테 구워준 적도 있었어요. 진호야, 너 이거 먹어봤어? 어른들이 그러는데
이 개구리가 기력을 올리는데 좋대. 이거 먹어야 힘 세지는 거야. 얼른 한 입 먹어봐. 그러자 진호는 겁이 났는지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개구리 뒷다리를 살짝 뜯어먹더군요. 그러더니 표정이 순식간에 환해지는 겁니다. 우와, 이게 무슨 맛이야? 완전 닭고기 같아. 거봐, 먹을만 하다니까. 내가 다음엔 개구리 잡는 것도 가르쳐 줄게. 그렇게 저는 진호와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시장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건을 다 사고 집에 돌아가려는 그때 누가 제 어깨를 툭 치고 말을 걸더라고요. 종훈아, 여긴 어쩐 일이야? 너도 심부름하러 왔나 보네. 나 이제 집에 갈 건데 어차피 우리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가자. 저한테 말을 건 사람은 같은 반 여학생이었던 재선이었어요. 재선이는 저랑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학교에서 애들 되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더라? 난 말썽 부리는 애들은 딱 질색이라서 우리 학교에 너 같은 애들만 많았으면 좋겠어. 나 그래서 이번에 반장 선거할 때도 너 뽑았거든. 제가 학교에서 힘이 약한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들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저랑 제일 단짝은 바로 진호였습니다. 저는 동네 계곡에서 진호한테 수영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진호는 워낙에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런지 수영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저랑 재선이가 같이 주번에 걸리는 바람에 학교 끝나고 같이 청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도 같이 갔는데 한여름이라 땡볕에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재선이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종훈아, 우리 날씨도 더운데 계곡에 가서 발이나 좀 담글래? 나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재선이와 같이 계곡에 갔는데 거기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누가 계곡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사람 살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건 바로 제 옆집 동생 진호였습니다. 저는 바로 몸을 날려서 진호를 구해내 우트로 끌고 나왔어요. 진호가 헉헉거리면서 물을 뱉어내길래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말했죠. 아휴, 야, 그렇게 깊은 데 함부로 들어가면 어떡해. 내가 계곡에 안 왔으면 너 큰일 날 뻔했잖아. 미안해, 형. 수영 연습 많이 해서 형 놀래켜 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재선이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하나 꺼내 저랑 진우의 얼굴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살았으면 됐으니까 싸우지 말고 집에 나가자. 어른들이 아시면 혼나겠어.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진호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남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저는 앞으로 살 길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공부고 뭐고 제가 혼자서 살 방법은 돈을 버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떠나던 날 진호가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더군요. 형, 가지 마.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형 그냥 내 방에서 같이 지내자고 할게.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주라. 어?
아니야, 난 가야 돼. 난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해서 빨리 성공할 거야. 내가 지금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영영 못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저는 펑펑 우는 진호를 뒤로하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더군요. 그래서 한 중국집의 배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집 사장이 제가 돈도 없고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함부로 대하더군요. 야, 너 배달하면서 탕수육 빼먹었지? 그러니까 손님이 전화해서 양이 적다는 소리 하는 거잖아. 내가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거지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줬더니 감히 손님 음식을 훔쳐먹어? 사장님, 저 진짜 손님 음식에 손댄 적 없어요. 제가 그걸 왜 훔쳐먹어요? 사장은 맨날 별것도 아닌 걸로 저한테 욕을 하고 머리를 쥐어박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화를 내고 화풀이를 할 때도 많았죠. 저는 너무 서러웠지만 먹고 살기 위해 눈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참다 월급을 밀리기까지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처음 한 달은 사장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2달째 월급을 주지 않자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장에게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제 월급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당장 제 월급 주세요. 얼른 주시라고요. 참나?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배달이나 해. 정말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신상이 다 퍼지고도 남았을 악덕업주였습니다. 결국 저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사장이 없는 사이 금고에서 밀린 제 2달치 월급만큼을 꺼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메모를 하나 남겨놓았죠. 저 밀린 월급 받아갑니다.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면 저도 제가 당한 거 다 얘기하고 대응할 테니까요. 그렇게 돈을 들고 떠났는데 사장이 경찰에 신고는 안 했는지 따로 연락은 안 오더군요. 물론 함부로 돈을 가져간 게 나쁜 짓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억울했고 그런 나쁜 사람한테 지고 싶지 않았어요. 저한텐 그 돈이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후 저는 다른 중국집 배달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다 20살이 되어서부턴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고향에 내려가 선산에 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산소를 벌초하고 올라오는 날 빼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자까지 뛰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벌초를 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갔어요. 원래 평소엔 벌초만 하고 바로 올라왔었는데 그날따라 좀 오래 있다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만에 읍내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세월이 세월인지라 많이 변한 모습이 정말 새롭더군요. 그런데 식당에서 밥을 한참 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누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길래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그쪽으로 돌렸는데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어? 너 종훈이 아니니?
종훈이 맞지? 나 재선이야. 너랑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재선이. 그건 바로 제가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같은 반 여학생 재선이었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 풋풋했던 시절이 떠오르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재선아,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나야 그냥 계속 그 동네 살면서 읍내에 있는 지역은행 다니고 있지. 그나저나 넌 도대체 여태까지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너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학교 그만두고 사라지는 바람에 친구들이 널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날 저는 재선이와 함께 읍내에서 같이 커피도 마시며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었답니다. 재선이도 저처럼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창 얘기를 나누던 중 재선이가 절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훈아, 너 혹시 그거 알아? 나 어릴 때도 짝사랑했다? 너 몰랐지?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아니 너처럼 인기 많던 애가 날 왜? 인긴 나보다 네가 더 많았지. 너 그때 약한 애들 엄청 도와주고 진짜 멋있었잖아. 나한테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히어로 같더라. 그 말에 저는 괜시리 쑥스러워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재선이가 훗날 제 아내가 되었답니다.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너무 애틋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와 1년 정도 만나고 결혼 얘기가 나올 때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예비처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내는 예비 장인 장모님께 절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엄마, 기억나요? 왜 우리 동네 살았던 종훈이잖아요. 뭐야, 종훈이? 정말 네가 경환이 아들내미 종훈이냐?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오래전에 알고 지내셨었죠? 그럼 같은 동네 사람이 다 알다마다. 그나저나 어렸을 때 너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너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니?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 자라다가 고등학교도 중퇴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중졸 아닌가? 그러자 옆에 있던 예비 장인어른이 예비 장모님께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 중졸이면 어때서? 그러는 당신도 중졸이잖아. 그리고 아무리 어릴 때 이웃집 아들이었다지만 이젠 우리 예비 사이니까 말 좀 가려서 해. 그나저나 우리 재선이가 자네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정말 반갑네. 내 기억으론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늠름하고 남자다웠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격이었으면 지금도 믿을만 하겠지. 아무튼 앞으로 우리 식구 되는 거 환영하네. 그러자 예비 장모님께선 입을 꾹 닫으시더군요. 분위기만 딱 봐도 예비 장인어른이 이 집안의 대장이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허락을 받아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직장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골로 내려와 근처 공단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 모은 돈으로 읍내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집이 정말 싸더라고요. 저는 결혼 후에 아내와 정말 오순도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하고도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처가엔 소랑 닭도 키우고 개도 5마리나 키웠는데 갈 때마다 너무 정감 있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장인어른 생신 땐 아내랑 같이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앞으로는 제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정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가족이 된 아버님이야말로 제 아버지나 마찬가지세요. 아이고, 나한테 아버지처럼 대해주면 나야 좋지. 그나저나 돌아가신 자네 아버지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원래는 정도 많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네 어머니랑 그렇게 동네가 떠나가라 싸우다가 이혼을 하더라고. 그게 다 그놈의 술이 문제지. 자네도 아버지 때문에 참 힘들었을 텐데 잘 자라줘서 정말 대견하고 고맙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장모가 또 시비를 걸더군요. 대견은 무슨, 사람은 다 자기 알아서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받아쳤어요. 네, 맞습니다. 저 알아서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직장도 있겠다. 저희 와이프 뱃속에 제 아이도 있겠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원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의 제일 큰 성공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러자 저희 아내는 물론이고 장인어른과 처제까지도 제 말이 맞다며 맞장구를 쳐주시더군요. 그러자 장모님은 뾰로통한 얼굴로 입을 꾹 닫으셨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저희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도 또 저한테 시비를 거시더군요. 저희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가 지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번엔 저희 아내가 일부러 장모님한테 들으라는 듯 저희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유준아, 넌 꼭 아빠 닮아야 된다. 아빠 닮아서 힘도 세고 성실하고 듬직하게 자라야 돼. 알았지? 그런데 이번엔 옆에 있던 처제도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형부 닮아서 키도 커야지. 그리고 요리 실력도. 형부는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 1등 신랑감이잖아. 그러자 장모님이 또 다들 제 편만 든다면서 투덜거리시더군요. 그런데 한 번은 주말에 처가에 갔는데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휴, 저쪽 집에 사는 양반은 이번에 사일 봤는데 대기업에 다닌다더라. 사돈이 잘 사는 집이라 딸 결혼시키고 나서 사장님들이 몰고 다닌 그 비싼 차도 선물로 받았대. 그런데 난 돈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별 볼 일 없는 사일 얻어서 아무것도 못 받아보네.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먼저 나서서 한 소리 하시더군요. 참나, 나도 이번에 내 친구가 재혼했는데 여자네 집이 잘 살아서 사업자금도 몇 억씩 보태줬다더라. 우리 집에 있는 여편네는 할 줄 아는 건 잔소리밖에 없는데 아주 부러워 죽겠어. 뭐야? 당신 지금 나랑 그 여자랑 비교하는 거야? 왜? 비교하면 안 돼? 당신도 방금 남의 집 사이랑 우리 사이랑 비교했잖아. 비록 장모님이 매번 저를 타박하고 못마땅하게 여기시긴 했지만 그래도 처가 식구들이 똘똘 뭉쳐 제 편을 들어주니까 그나마 참을만 했어요. 저희 아내는 결혼 4년 만에 둘째도 낳게 되었답니다. 처제가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처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어요. 저희도 가족이니까 처가에 가서 예비 동서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면서 처제가 예비 동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주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비동서도 마찬가지였죠. 저기 혹시 종훈이 형이에요? 종훈이 형 맞죠? 진호야! 철재,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진호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고? 네, 예비동서의 정체는 바로 그 어린 시절 저와 붙어 다니던 옆집 동생 진호였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언젠간 다시 만난다더니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진호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진호는 제가 너무 반가웠는지 저를 와락 껴안고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형을 얼마나 찾아왔는데 그때 그렇게 가버려 놓고 왜 연락 한 통도 없었냐고요. 세상에, 우리 처제가 만나는 사람이 진호 너였을 줄이야. 진호야, 정말 반갑다. 정말 반가워. 그나저나 너 이제 어엿한 어른이 다 됐구나. 그 작고 연약하던 꼬맹이가 이제 남자가 다 되었어. 형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듬직하시네요. 저 살면서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형이랑 평생 못 보는 줄 알고 그동안 얼마나 가슴 아팠었는데요. 그래, 내가 진작에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그나저나 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우리 장인 장모님께도 인사드려야지. 나랑 끌어안고 있느라 어른들께 인사도 못했잖아. 그제야 진호는 저한테서 떨어져 눈물을 쓱 닦더니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강진우라고 합니다. 종훈이 형이랑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서 인사를 드리네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실례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처제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내가 결혼할 사람 데려오면 깜짝 놀랄 거라고 했죠? 거봐요, 다들 놀란 표정이잖아요. 그런데 설마 우리 진호 오빠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 동네에 살았던 그 빨간 양옥집 아들이었잖아요. 아이고, 그 부잣집 아들내미? 당연히 알지. 고등학교 때쯤인가? 가족이 한 번에 다 서울로 이사가 버렸잖아. 그날 예비동서의 첫인사 자리긴 했지만 다 아는 사이기 때문에 편하게 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이 한 잔씩 들어가자 예비동서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그런데 형,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뭐하고 지내긴 열심히 일만 하면서 지냈지. 그래도 부모 없이 나 혼자 살려니까 힘들긴 힘들더라. 처음에 무작정 서울에 올라가서 중국집 배달원 일을 했을 땐 고아라고 무시당하고 월급까지 뜯기기도 했어. 잘 곳이 없어서 지하철에서 잘 때도 있었고 돈 내놓으라고 시비 거는 깡패들하고도 싸우기도 했지. 그때 힘들게 살았던 거 생각하면 지금은 거의 천국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어렵게 살 거면서 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랑 같이 살자고 얘기했잖아요. 저를 두고 매정하게 가버렸으면 떵떵거리면서 잘 살긴 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내가 뭐 힘들고 싶어서 힘들었나? 가진 게 없고 의지할 데도 없으니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민폐를 어떻게 끼치니? 남한테 피해주고 못 사는 성격이라 다시 돌아간다 해도 너희 집에 절대 신세지진 않았을 거야. 그럼 저한테 연락은 왜 안 하셨어요? 저희 형님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나 형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람같이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형님이랑 20년 넘게 못 볼 줄 알았으면
그때 바지가랑이라도 자꾸 붙잡을 걸 그랬나 봐요. 형님은 나한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었고 내 구세주의자 롤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형님이 없었으면 난 맨날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못 버티고 학교도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형님이 절 살려준 거라고요. 에이, 내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 그래. 그냥 친한 동생이 괴롭힘 당하니까 도와준 것 뿐이지. 그나저나 너 지금 직업이 치과 의사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역시 넌 좋은 직업 가질 줄 알았다. 형이 어릴 때 절 도와줘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였죠 뭐. 그런데 형, 혹시 저한테 개구리 구워줬던 거 기억나요? 저 형이랑 먹었던 그 개구리 맛이 너무 그리워서 또 먹고 싶은데 형이랑 같이 안 먹으면 그 맛이 안 날 것 같아서 여태까지 시도도 안 해봤어요. 세상에 맛있는 게 엄청 많은데 제일 먹고 싶은 게 개구리라니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장모님이 또다시 초를 치시더군요. 아유, 잘 사는 집 애한테 무식하게 개구리를 왜 먹여? 하여간 하는 짓이 꼭 촌놈이라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장인어른이 또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다. 당신 왜 자꾸 우리 큰사이한테 시비야? 내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큰사이가 정말 대단한 일 많이 했구만. 역시 내가 사이감 하나 잘 얻었다니까. 세상에서 우리 큰사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예비동서는 처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매일 붙어 다니던 저와 동서가 이제는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사람 인연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 저는 동서랑 정말 잘 지냈습니다. 명절 때도 동서가 처가에 와선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바로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형님, 별일 없었죠? 저 형님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이고, 어제도 나랑 실컷 통화해놓고서 왜 그래? 겨우 통화 가지고 되나요? 제가 형님이랑 술 한잔 하고 싶어서 얼마나 참았는데요. 동서는 저희 애들도 엄청 예뻐했어요. 한 번은 저희 애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얘들아, 너네 아빠가 어릴 때 얼마나 멋있었는 줄 아니? 너희도 꼭 너희 아빠처럼 자라야 한다. 알았지? 하지만 동서가 들어온 후에 장모님은 저랑 동서를 비교하면서 저를 더 무시하더군요. 치과의사 사이랑 중졸 사이가 한 집에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요. 그때마다 전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좋게 말씀드렸답니다. 그런데 동서가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동서가 원래 일하던 치과를 그만두고 본인 이름으로 된 치과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원식을 며칠 앞두고 동서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더라고요. 형님, 이번에 저희 치과 개원식 때 오실 거죠? 당연히 가야지. 내가 이번에 읍내에 나가서 정장도 한 벌 뽑았어. 내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정장이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 형님은 어깨가 떡 벌어져서 뭐든지 잘 어울려요. 그런데 불편하게 양복 입고 오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입고 오세요. 다 같이 모여서 술 한잔 마시는 자리인데요, 뭘. 에이,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래. 보는 사람도 많을 텐데 동석이는 살려줘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하고 구두도 한 켤레 샀어. 좋은 날인데 최대한 차려입고 가야지.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하고 그러세요.
아휴, 형님도 참 못 말린다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개원식 당일, 저는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차를 끌고 처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절 보자마자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자네도 개원식에 간다고? 네, 당연히 저도 가야죠. 아니 그럼 소유어물은 누가 줘? 가서 술 먹고 하루 자고 오기로 했는데 우리 식구 다 가버리면 20마리도 넘는 우리 집 소들은 어떡하냐고. 저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한술 더 떠서 막말을 시작하시더군요. 우리 다 가버리면 안 되니까 자넨 그냥 여기 남아서 소유어물이나 줘. 자네 원래 험한 일 많이 해서 마당새 역할이 딱 어울리잖아. 그리고 자넨 우리 둘째 사이를 그렇게 끔찍이 좋아한다면서 그럼 더더욱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제가 왜요? 제가 왜 가면 안 되는데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거기 가면 우리 사돈들도 계시고 우리 둘째 사위 지인들도 있을 텐데 자네가 가서 우리 둘째 사위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자네 얼굴도 까무잡잡해서 촌놈같이 생긴 데다가 학력도 중졸밖에 안 되는데 그런 자리에 낄 짬밥은 아니지. 안 그래?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랑하는 동생이자 가족이 결혼을 한다길래 축하해주러 가는 건데 제가 가는 게 그렇게 못마땅 하세요? 내가 이런 말 하기 전에 자네가 알아서 먼저 빠졌어야지. 하여간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계시던 장인어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당신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소유어물 줄 사람이 필요하면 당신이 남아. 참나, 내가 왜 남아? 수준 안 맞는 박서방이 혼자 희생하면 될 것을. 그러자 이번엔 저희 아내가 화를 못 참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엄만 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힘든 환경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왜 엄마가 엄마 마음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냐고요? 나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절대 집에 안 올 거예요. 엄마 얼굴도 안 보고 앞으로 아빠만 챙길 거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가 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 더 이상 듣지 말고 그냥 가자. 좋은 날이라서 오늘만큼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엄마가 당신 무시하니까 알아서 가시라고 하고 우린 그냥 집에 가자고. 저 역시도 이런 막말까지 들은 마당에 장모님을 모시고 서울까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가족들 다 가는 행사에 저만 가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올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딱 한마디 하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네, 그렇게 제가 창피하시다니까 저 오늘 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저 오늘 있었던 일 절대 안 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아내와 같이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동을 거는데 뒤에서 장인 장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놈의 여편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 안 해? 그런데도 장모님이 꿈쩍하지 않자 장인어른이 저희 차에까지 와서 대신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이번엔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제가 지금 올라가서 웃고 떠들 기분이 아닙니다. 동선 제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축하해 주던지 할게요. 아이고, 내가 정말 미안하네.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함세. 일단 가긴 가야 하니 갔다 와서 보세. 그렇게 저와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고 장인 장모님 두 분이서만 동서의 개원식에 참석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동서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형님, 방금 어머님이랑 아버님 도착하셨는데 형님은 왜 안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형님 되게 보고 싶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려고 한 건데 안 오시면 어떡해요? 동서, 미안해. 내가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못 갔어. 치과 개원한 거 정말 축하하고 내가 오늘 못 간 대신에 나중에 따로 서울 올라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줄게. 저는 동서가 이런 좋은 날에 괜히 저 때문에 속상해할까봐 왜 안 올라갔는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동서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형님, 저 지금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저 축하 파티고 뭐고 가족끼리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으니까 지금 바로 아버님 댁으로 좀 와주세요. 알고 보니 아까 낮에 제가 잠깐 외출한 사이 저희 아내가 처제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나 보더군요. 그런데 그 얘기가 동서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동서가 저녁에 있던 일정을 다 취소하고 내려온 거였어요.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아내랑 같이 처가에 갔더니 장인 장모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계시더군요. 동선 절 보자마자 잠깐 앉아보라고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같은 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이렇게 다 모이자고 했습니다. 저 솔직히 오늘 어머님한테 정말 실망 많이 했어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은근슬쩍 형님을 무시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하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말 실수한 거야. 아니요? 그건 말 실수가 아니라 어머님이 평소에 형님을 생각하시는 게 그대로 입으로 나오신 거예요. 전 그래도 어머님이 조금 아이 같은 면은 있으셔도 생각이 있고 좋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님한테 매번 가방끈이 짧다, 무식하다, 마당새가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다고요. 형님이 중학교까지만 졸업한 게 형님 탓이 아니라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형님이요, 비록 학교는 많이 못 나오셨지만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항상 약자 편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힘이 세고 친구들을 다 이길 수 있는데도 한 번도 친구들한테 못된 짓 한 적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사이면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내가 우리 큰사이 어렵게 산 거 몰라서 그러나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하는 거지. 사람이 말을 할 땐 상대방 기분도 생각해가면서 가려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보다 훨씬 오래 사셨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형님이 성격이 좋아서 그동안 참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뒤에선 피눈물 흘리고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형님이에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무시하시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는데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전 어머님이 형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어머님한테 똑같이 대할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어머님이 먼저 그런 모습 보여주시는데 저도 어머님한테 장모님 대접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들한테 장모님 대접 받고 싶으면 제발 어른답게 행동 좀 해주세요. 제가 제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동서는 정중한 말투로 장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군요. 그러자 장모님이 당황하셨는지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책을 많이 봐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말빨이 좋아? 내가 뭐 반박하고 싶어도 한마디 할 수가 없네. 그런데 나 진짜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 큰 사이가 편해서 장난친 것 뿐이라고. 어머님, 장난도 함부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인생은 박살날 수도 있는 거라고요. 형님이 심지가 고등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진작에 못 찾고 처형이랑 이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장난이라 그냥 넘기지 마시고 형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서 계속 듣고 있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야, 내가 첫째 사이만 잘 둔 줄 알았는데 둘째 사이도 최고네. 자, 다들 박수. 그러자 장모님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더군요. 방금 전까진 진지한 얘기 중이었는데 장인어른의 그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유쾌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장인어른이 술잔을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난 정말 복 받았어. 이렇게 좋은 사이를 둘이나 뒀으니까 진짜 복 받은 거라고. 아마 우리 동네에서 나보다 사이 잘 둔 사람은 없을걸. 자, 다 같이 짠하자. 짠!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다 같이 건배를 하기 위해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들고 계시던 술잔을 손으로 탁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당신은 술잔 내려놔. 당신은 아직 우리랑 같이 짠할 짬밥이 아니야. 아니, 왜 난 짠할 짬밥이 아니라는 건데? 당신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야? 내가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네. 서러워? 차별당하니까 그렇게 서러워? 그럼 당신이 그동안 우리 큰 사이 차별한 건 괜찮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여태까지 당신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기분 아주 더럽지? 짜증나고 화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장모님은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팍 숙이시더군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아내가 나서서 장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부탁 좀 할게요. 솔직히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끼리 무시하지 말고 좀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처제도 한마디 하더군요. 맞아요, 엄마. 나도 우리 형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데 왜 엄마 혼자만 형부를 무시하고 그래요? 솔직히 형부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성공해서 치과 의사까지 될 수 있었겠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장모님을 나무라자
장모님은 한참을 고개만 숙이고 계시더군요. 아무래도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장모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박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무식한 게 아니라 내가 무식해서 자네한테 편견을 가졌었나 봐. 난 그냥 우리 큰딸이 은행 다니니까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밖에 졸업 못한 자네랑 결혼한다고 그랬어서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어.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로 자네한테 여직 틱틱거렸는데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다 자네 편만 드니까 괜히 더 얄밉게 보이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작은 딸이 치과 의사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괜히 더 비교돼서 나도 모르게 차별했나 봐. 내가 어른으로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네. 어머님, 물론 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닌 저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에다가 학교도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온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절 그렇게 삐뚤어지게 쳐다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저 그리고 저희 와이프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면서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가족들처럼 어머님하고도 잘 지내고 싶다고요. 내가 미안하네. 자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마음이 좁아서 그동안 자네한테 못되게 굴었어. 그런데 나 이젠 제대로 깨달았네. 내가 잘못됐다는 것도 깨달았고 자네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인지도 다 깨달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자네 무시하지 않겠다고 내 약속하겠네.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저 어머님 믿어도 되는 거죠? 저 딱 이번 한 번만 믿어드릴 거니까 또다시 저한테 그러시면 저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그 약속 지켜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아주 그 약속을 어기면 손에 장이라도 지지겠네. 내가 손에 장 지지는 거 무서워서라도 꼭 지킬 테니까 나만 믿어주게. 저는 눈물을 흘리는 장모님의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드렸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인데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하시는 걸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허심탄회하게 서로 속에 있던 얘기도 다 털어놓고 결국엔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자리가 끝났답니다. 그 이후 8개월이 지났는데 장모님은 계속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물론 저는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8개월 동안은 조심하셨지만 또 당장 내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어쨌든 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 상황이 오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만약에 다시 장모님이 예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장모님한테 똑같이 대우해드릴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만 하신다면 저희 처가 식구들이랑 계속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전 요즘 저랑 운명적으로 다시 만났던 저희 아내,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친형제나 다름없었던 동서까지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답니다. 얼마 전에 처가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동서가 맛있는 음식들을 다 제 앞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갈비찜 좋아하시죠? 이거 형님 많이 드세요. 아유,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는데 나한테 다 몰아주면 어떡해. 동서가 자꾸 이러니까 가족들이 우리 보고 전생에 부부 아니었냐고 놀리잖아. 그쵸, 어머님? 그럼 내가 보니까 둘이 아주 전생에 죽고 못 사는 부부였어. 그나저나 우린 신경 쓰지 말고 갈비찜이든 뭐든 둘이서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 우리 사이들이 잘 먹는 것만 보면 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그날도 하루 종일 가족끼리 웃음이 떠나질 않았답니다. 동서가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도 느끼지 못했을 텐데 동서 덕분에 가족 간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학력이나 가정 형편 같은 걸로 저 같은 사람한테 편견을 가지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저처럼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들어봤던 명언 중에 편견을 버리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타인을 위한 편견을 꼭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마치는 걸로 할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